티베트 남부에는 카일랏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높이는 약 6,700m입니다. 그다지 높지 않고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와 달리 한 가지 특이한 점 때문에 카일랏시를 등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926년 한 유명한 영국 등반가가 이 산의 정상에 오르기로 결심하고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등산협회는 그에게 산에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시도했어요. 북쪽을 탐험하는 동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등반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는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카일랏이 정상 등반의 다음 시도는 또 다른 등반가인 윌슨 대령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그는 동료와 함께 정상에 오르는 가장 적합한 통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혹독한 겨울이 그 계획을 망쳤습니다. 대령은 다시 내려오려고 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상에 오르고자 했던 또 한 명은 호주의 작가이자 등반가였습니다. 그는 티베트 산맥의 영토를 탐험하다가 카일라시를 발견했어요. 당시 그는 쉽게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현지 승려 한 명을 만나 카일라시 등반이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승려는 죄가 없는 순수한 사람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새처럼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음벽을 오를 필요조차 없다고 했어요. 작가는 승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떤 이유로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 후 80년대에 등산협회는 다시 카일라시 문제를 고려했어요. 그들은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단독 등반한 이탈리아 연구원 라인홀트 메스너에게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일라시 등반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원정을 거절했어요. 그는 이 산을 정복하면 사람들의 영혼 속 무언가를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등반가는 이 산이 티베트인들에게 신성한 장소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 산기슭을 찾아왔습니다. 라인홀트 메스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기슭으로 가서 그 에너지를 느끼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는 있습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의 사진과 풍경이 그려진 캔버스를 그 옆에 놓을게요. 그림과 현실을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산들은 그림처럼 보여요. 자연의 진정한 예술이에요. 중국의 지질공원 중 하나에 위치한 레인보우 마운틴은 거의 모든 무지개색으로 반짝입니다. 바위는 마치 유리로 덮여있고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암과 광물 덕분에 이런 색을 띠게 됐어요. 이 물질들은 2500만 년 동안 압착되어 레인보우 마운틴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광활한 지역에 1000개가 넘는 특이한 언덕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초콜릿 사진이 아니에요. 이곳은 초콜릿 언덕입니다. 작아요. 가장 높은 곳이 약 120m 정도예요. 몇 분 동안 빠르게 정상에 오를 수 있어요. 이 언덕의 특징은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봉우리에 수백만 톤의 초콜릿 칩을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녹으면 놀라운 코코아 냄새가 영토 전체에 퍼집니다. 농담이에요. 물론 초콜릿 칩이 아니에요. 모든 언덕은 푸른 잔디로 덮여 있어요. 건기에는 말라서 초콜릿 갈색으로 변해요. 이 풍경은 멋진 과자 포장지가 될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 이미 상자에 이 사진을 인쇄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이 20m, 폭 100m 정도의 작은 산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산도 아니고 작은 언덕이죠. 그 위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풀도 나무도 없고 어두운 모래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이 산의 특징은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년 약 20m 거리를 통과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위치를 기억하고 12개월 후에 다시 방문해보세요. 산은 위치를 바꿀 뿐만 아니라 모양도 바꿉니다. 움직이는 산은 탄자니아의 사바나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래 언덕은 300만 년 동안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왔습니다. 사실 모래가 아니라 자성을 띤 화산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옛날 옛적에 이곳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가라앉은 화산재가 이 언덕을 형성했죠. 이 화산재 한 움큼을 공중에 뿌리면 모래 언덕의 전체 질량에 끌릴 거예요. 강한 바람은 모래를 움직이게 하지만 자력은 모래를 서로 뭉치게 해요. 어느 날 산이 두 부분으로 갈라져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신비롭고 기이한 산 중 하나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바로 마운틴 브라운입니다. 외부에서는 특별한 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텐트를 가져가서 여기서 며칠 밤을 보내보세요. 아마도 남은 평생 동안 그 밤을 기억할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이 산 주변에서 날아다니는 신비한 불빛을 목격합니다. 이 이상한 불덩어리들은 정상을 향해 고속으로 날아가 저녁 하늘로 사라집니다. 때로는 사라졌다가 나타나고 다시 사라지기도 합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이 증발하는 질소에 불이 붙은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이 이론은 반박되었어요. 누군가는 공이 기관차의 헤드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가 침수되고 열차가 운행을 멈춘 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빛을 목격했어요. 흰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불빛에 대한 보고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착시 현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한 물리학 교수가 이 버전의 유효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산 옆에 이 지역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거의 매일 그는 바위를 촬영했고 어느 날 그는 이 이상한 물체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그는 2대의 카메라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브라운산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2대 모두 날아가는 불덩이를 촬영했습니다. 만약 착시 현상이나 렌즈의 반사였다면 카메라 중 한 대는 이 현상을 포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불덩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러나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은 고속도로에서 날아가는 공을 만졌다고 주장했어요. 그 남성은 전류를 느꼈다고 했어요. 이제 이곳은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상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좋아하는 팬들이 이곳을 즐겨 찾아요. 이 산은 꽤 무섭고 생명이 없어 보여요. 호주 태스만해의 작은 화산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섬은 볼스 피라미드라고 불립니다. 이 땅의 날카로운 산맥은 삼각형 모양의 높이가 550m예요. 거의 에펠탑 2배 크기죠. 마치 사악한 미친 과학자나 뱀파이어가 정상에 사는 것 같아요. 섬에 있는 절벽을 오르는 건 미끄러운 바위 표면 때문에 위험합니다. 1788년 선원들이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섬이 무인도라고 생각했고 탐험하기를 꺼렸어요. 200여 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오랫동안 생명이 살지 않은 곳으로 여겨졌지만 과학자들은 2001년에 그곳에서 특이한 주민들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산을 오르다가 약 30m 높이에서 이상한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나뭇가지를 옆으로 밀어내고 육지 가재 또는 걷는 소시지라고도 불리는 커다란 곤충의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녀석들은 막대기 곤충과에 속해요. 소시지처럼 생겼는데 각각은 약 15cm 정도이고 6개의 발을 가지고 있으며 단단한 갈색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과학자들은 27마리의 곤충을 관찰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20세기 초에 육지 가재가 멸종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산에 오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외딴 곳, 생명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바다에 접근하지 않는 게 현명한 생각일지도 몰라요. 여기서 1,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RMS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점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거대한 빙산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더 큰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뉴펀들랜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수중 약 3,800m 아래에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파선은 조금씩 해체되고 있습니다. 악명 높은 이 배는 수중에서 철이나 강철 구조물이 녹슬듯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철, 산소, 물을 혼합하면 이 조합이 산화철을 생성하는 반응을 일으키고 이것이 부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철판, 빔 등 모든 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선장 화장실의 천장과 얼마 전에 무너진 난간 부분처럼 선체의 일부가 함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경우 부식의 대부분은 철을 먹는 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타이타닉은 침몰할 때 선수와 선미라는 두 개의 큰 조각으로 나뉘어 거의 600m 떨어진 해저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조각은 박테리아, 해양 곰팡이 및 기타 모든 종류의 미생물로 이루어진 바이오 필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의 철을 먹이로 삼는 미생물이 러스티클이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이것이 실제로 난파선의 부패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배가 침몰할 때 선수보다 선미가 더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선미가 훨씬 더 빨리 부식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인해 선미가 선수보다 40년이나 더 빨리 부식될 수 있습니다. 네, 미생물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세균 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악몽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선 보기에도 징그럽지 않거든요. 얼음 결정이나 작은 다이아몬드가 난파선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이 소박한 것들은 사실 꽤 멋져 보여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난파선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는 한 위험은 전혀 없어요. 위험하게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2023년 타이타닉 난파선 여행 중 비극적으로 폭발한 타이탄 잠수정 참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탑승자 5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여행은 관광 모험으로 판매되었지만 그렇게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무섭고 춥고 어두운 곳이에요. 햇빛은 물에 흡수되어 수면 아래 약 1000m까지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지나면 바다는 항상 완전한 어둠 속에 있어요. 타이타닉은 바로 이런 이유로 미드나잇 존으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난파선을 방문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은 완전한 어둠을 뚫고 내려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잠수정의 불빛에 비춰진 해저가 시야에 들어옵니다. 두 번째 큰 도전은 실제로 난파선을 찾는 것입니다. 그 깊이에서 탐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저에 도착해도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타이타닉이 저 아래 어딘가에 있다는 걸 알지만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만든 타이타닉 유적지의 상세한 지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난파선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러한 지도를 사용하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소나와 센서는 잠수함의 작은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물체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타이탄 잠수정에는 도플러 속도 로그라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센서는 해저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잠수정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곳에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음파를 내보내요. 하지만 이전에 이 잠수정을 타고 타이타닉을 여행한 승객들은 해저에 도착한 후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수압도 빼놓을 수 없죠.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물은 모든 것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난파선의 현장의 수압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동차 타이어 내부 압력의 약 200배에 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잠수정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우 두꺼운 벽이 필요해요. 타이타닉 주변의 물속에는 소름 끼치는 미생물, 칠흑 같은 어둠, 엄청난 수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해류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면 보통 해류가 좌우로 당기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심해에도 고유한 수중 해류가 있어요. 수면에서 느끼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류는 바람, 수온과 염분의 차이, 심지어 저서폭풍이라고 불리는 해저의 이상한 폭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은 강렬해져서 해저를 뒤흔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타닉 난파선은 앞부분과 뒷부분, 크게 두 조각으로 나뉘어 있으며 연구원들은 주변 해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파선의 한 부분은 서부 경계 해류라고 불리는 차가운 수중 해류 근처에 있습니다. 이 해류는 남쪽으로 흐르며 해저를 따라 진흙과 모래를 이동시켜 해류의 강약 정도를 보여주는 파문과 패턴을 만들어요. 대부분의 경우 이곳의 해류는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타이타닉의 모래 파문을 발견했는데 가구, 석탄, 배에서 나온 임의의 물건 등 모든 잔해가 떨어진 곳 근처였어요. 그 파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난파선 현장 안쪽은 상황이 조금 더 거칠어집니다.
물은 북서쪽에서 남서쪽으로 더 많이 흐르는데 아마도 배의 모든 거대한 덩어리가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타이타닉의 뱃머리 남쪽 부근에서는 해류도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북동쪽에서 북서쪽, 심지어 남서쪽으로 방향을 계속 바꿉니다. 마치 바다가 저 아래에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모든 물의 움직임이 타이타닉을 진흙과 모래층 아래에 천천히 묻어버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난파선은 조금씩 희미해져 해저 밑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빙산이라는 명백한 문제를 다룰 차례입니다. 네, 빙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박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2023년 북미와 유럽을 오가는 바쁜 항로에는 약 380개의 빙산이 떠올랐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빙산이 클수록 발견하고 피하기가 더 쉬워요. 작은 얼음은 발견하기가 훨씬 더 어렵지만 덜 위험한 건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이유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수중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빙산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승객들은 물 위로 약 30m의 빙산을 보았지만 이는 전체 크기의 약 16%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도 아래에 숨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나머지는 수백 킬로미터 아래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좋은 소식은 타이타닉 시대와 달리 지금은 빙산을 제때 발견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선박에는 어둠 속에 숨어있는 빙산을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위성 이미지가 탑재되어 있어요. 일부 선박은 소나와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해 안개 속을 볼 수 있어 선원들이 수면 위에 빙산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GPS와 AIS는 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또한 전 세계 모니터링 센터에서 실시간 알림을 전송하기 때문에 마치 빙산을 발견하는 개인 비서가 있는 것과 같아요. 쌍안경에 의존하는 것에서 크게 업그레이드된 기능이죠. 다음 크루즈 여행에서 타이타닉의 항로를 따라 지나가더라도 빙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잭이나 로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함께 여행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선내에서는 절대로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크로아티아 앞바다에서 고고학자들이 최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진흙층 속에 그대로 묻혀있던 완벽하게 만든 돌길이에요. 무려 7,000년이나 된 길이죠. 누가, 왜, 그리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순전히 우연이 아니었다면 이 길은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2021년 고고학자들은 아드리아 해에 있는 크로아티아의 작은 섬 코르출라의 위성 사진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물속 아래 어렴풋이 보이는 이상한 모양과 낯선 무늬들이 눈에 들어왔죠. 호기심이 발동한 그들은 직접 확인하러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것을 찾아냈죠. 물에 잠긴 신석기 시대의 마을 솔린이었어요. 하지만 이 오래된 마을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자리를 더 조사하던 2023년 고고학자들은 숨이 멎을 만큼 놀라운 또 다른 것을 발견했죠. 바닷속 진흙층 아래에 그대로 보존된 완벽하게 만든 돌길이었어요. 수천 년을 버틴 길이었죠. 이 길은 너비가 겨우 미미터 남짓이에요. 돌을 한 장 한 장 정성껏 깔아 만든 잊혀진 세계의 유령 같은 길이 해저를 가로질러 뻗어 있었죠. 이건 자연이 우연히 만든 게 아니었어요. 돌들의 모양은 너무 정교했고 노인자리도 너무 의도적이었죠. 어떻게 된 일인지 7,000년 동안의 폭풍과 밀물 썰물을 견디고도 그 마을과 길은 살아남았어요. 과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적이에요. 코르출라 주변의 섬들이 해안을 거대한 파도로부터 막아주었고 그 덕분에 마을과 길이 모두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던 거죠. 또 다른 것들도 발견되었어요. 도자기 조각과 부싯돌, 칼 같은 것들. 예전에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작은 흔적들이었죠. 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신비한 길은 아주 먼 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근처 흐바르 섬에는 하발 컬처라고 불리는 오래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아드리아해 동쪽 해안까지 퍼져나가 코르출라 섬 해안 바로 앞바다에 솔린이라는 마을도 지었어요. 그 돌길은 바깥 마을과 본섬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길이었죠. 지금 흐바르 섬에 발을 디디면 소나무 숲과 라벤더밭, 햇살이 포도밭 위로 쏟아지는 정말 매력적인 섬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7,000년의 역사가 한 장의 모자이크처럼 이어져 살아 숨쉬는 곳으로 들어가는 셈이기도 해요. 기원전 4,900년쯤 신석기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았어요. 도시가 생기기 전,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전, 역사에 첫 왕들이 나타나기도 전이었죠. 이 사람들은 섬 곳곳의 동굴에서 몸을 숨기고 살았어요. 그랩지바 케이브와 말코바 케이브 같은 근처 동굴들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 가운데 하나인 섬세한 채색 토기를 만들어냈죠. 한때 이 오래된 마을은 지금은 파도만 출렁이는 해변가 근처에서 사람들로 북적였답니다. 이 마을을 세운 사람들은 맨발로 돌길을 걸으며 곡식이 든 바구니와 연장들, 물이나 올리브 기름을 채운 흙항아리를 들고 다녔겠죠. 그 작은 파편들 사이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찾아냈어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배그림이었죠. 기원전 3,500년 무렵에도 흐바르 사람들은 지평선 너머로 떠나는 여행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흐바르, 문화의 신석기. 농부들이 대단한 기술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땅을 다루는 법은 이미 터득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근처 그라디나 베이에 거대한 돌 무덤과 둥글게 세운 돌 무더기를 만들고 정교한 부싯돌 칼과 석기를 만들어냈죠. 그럼 지금 쏠린 마을과 돌길은 왜 물속에 잠겨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아마 먼 옛날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지도 모르죠. 분명한 건 그 시절을 보여주는 건 이제 이 길과 쏠린 마을 뿐이라는 거예요. 흐바르 섬은 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던 매력적인 곳이었어요. 섬의 역사는 거칠지만 아름다워요. 반란과 해적, 외국의 왕들이 깎아 만든 이야기들이죠. 기원전 385년 무렵 그리스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 이 아름다운 섬을 발견했어요. 높이 솟은 서크암 능선, 숨겨진 민물샘, 바닷바람이 쓰다듬는 비옥한 평야까지 이곳에 정착하기로 한 게 당연해 보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은 에게해의 햇살 가득한 섬 파로스에서 왔어요. 트바르 섬에 도착했을 때 이들은 그곳의 한 마을을 페로스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아주 특별하게 창의적인 건 아니었죠. 지금은 이 마을을 스타리그라드, 말 그대로 올드타운, 옛 마을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은 농사와 항해, 도시를 짓는 깊은 지식을 함께 가져왔어요. 덕분에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죠. 이들은 땅을 완벽한 기하학 모양의 네모들로 나누어 포도밭과 올리브나무, 곡식을 위한 단정한 농경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어진 완벽한 농지의 바둑판을 우리는 지금 스타리그라드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2000년이 넘도록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되었답니다. 그 뒤로 로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이 지은 빌라와 도로가 이제는 언덕 곳곳을 가로지르고 있죠. 그리고 크로아티아 사람들도 이곳에 살기 시작했어요. 종교 행렬에서 성주간에 부르는 오래된 노래들까지 그들의 전통은 수세기를 지나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하지만 흐바르가 진짜로 꽃피운 건 베네치아 공화국이 이곳을 다스리던 대략 15세기 무렵이었어요. 베네치아 사람들이 이곳에 왔을 때 흐바르 마을을 중요한 항구 도시로 정했죠. 그들은 요새와 무기고 성당과 극장, 광장까지 차례차례 세웠어요. 그때는 르네상스의 황금기였고 흐바르는 크로아티아 문화를 대표하는 3명의 천재 거장을 세상에 내놓았어요. 첫 번째는 페터 헥토로비지였어요. 그는 자신의 서사시 피싱 앤 피셔맨스 턱에서 어부들의 삶과 바다의 정신을 멋지게 담아냈죠. 여기 들달시 캐슬이라는 성 안에는 그의 석조 저택이 아직도 비밀스러운 물고기 연못을 지키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니벌 유키치였어요. 그는 크로아티아 문화에서 처음으로 종교와 상관없는 연극인 더 슬레이브 걸을 쓴 작가였죠. 마지막으로 화가이자 음악가, 극작가였던 마르틴 베네토비치는 이 섬의 영혼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어요. 바닷가의 프란치스코의 수도원 안에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그림 The Last Supper가 걸려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원작은 아니에요. 이 작품은 마테오 잉골리가 그린 것으로 여겨지죠. 주제는 같지만 화가는 다른 작품이지만 이 그림 역시 르네상스 시대의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 무렵 흐바르 섬은 베네치아 제국의 보석 같은 존재이자 해군 요새가 되었고 나중에는 르네상스 시인들이 활약하던 무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곳이 언제나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16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이 이곳에 다가왔어요. 그들의 해적 선단이 바다를 휩쓸며 이 섬을 정복하려 했죠. 흐바르 사람들은 지금도 절벽 위에 우뚝 버티고 서 있는 요새들을 세워 맞섰어요. 나폴레옹 군대도 이곳에 왔지만 이런 일들조차 흐바르의 정신을 꺾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의 삶은 늘 다시 들판으로 돌아왔어요.
계단식 밤마다 보랏빛 라벤더가 피어나고 언덕에는 로즈메리와 올리브 나무가 뒤엉켜 자랐죠. 예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심어둔 포도밭에서는 여전히 포도주가 흘러나왔고 그 속에서 문화도 계속 살아있었어요. 17세기 이 섬에서는 전례 없던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에서 처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공극장이 세워진 거예요. 그 전까지 극장은 왕과 귀족들만을 위한 곳이었지만 이 극장에서는 평민과 귀족이 조각된 돌 아치 아래 나란히 앉아 촛불 아래에서 펼쳐지는 연극을 함께 보았죠. 이 섬 사람들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전문 관광협회도 만들었어요. 19세기에는 하이지애닉 소사이티 오브 흐발라는 단체가 생기면서 이 섬의 관광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죠. 오늘날 흐바르는 라벤더의 섬으로 불리며 달마티아 제도 가운데서도 여왕 같은 섬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세인트 스티픈 광장에는 세인트 스티픈 대성당이 우뚝 서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 세워진 그 종탑은 한때 오스만 제국의 습격을 알리는 경보탑 역할을 했죠. 베네딕토의 수녀원 안에서는 극소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곳에서 수녀들이 아가베 레이스를 짜고 있어요. 실은 아가베 섬유에서 뽑아내어 상상도 못할 만큼 섬세한 무늬로 매듭 지어져요. 하나하나가 모두 다르고 한 가닥 한 가닥이 천유에 새겨진 기도화도 같죠. 마을 위 높은 곳에서는 지금도 바다를 향해 겨는 오래된 대포들을 볼 수 있고 그 아래로는 작은 에메랄드처럼 반짝이는 파클레니 아일랜드가 활처럼 펼쳐져 있어요. 이곳은 유럽 어디보다도 해가 잘 드는 곳이고 해마다 열리는 축제마다 성주간 행렬의 아름다움 속에 그리고 바다바람을 타고 흐르는 옛 노래들 속에 깊은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어요.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갑니다. 거대한 나무가 땅에서 뽑혀 나갑니다. 전선이 끊어져 주변이 암흑에 잠깁니다. 도로는 강물처럼 범람하고 집은 폐허가 됩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고 있어요. 바람이 잦아들면 진짜 혼란이 시작돼요. 고립된 사람들, 깨끗한 물 부족, 파괴된 도로. 폭풍은 5700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지난 20년 동안 그 빈도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죠. 이곳은 중앙아메리카 북동부 해안에 있는 작은 나라 벨리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레이트 블루 홀입니다. 벨리즈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수심 125m의 거대한 수중 싱크홀이에요. 약 10,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형성되었습니다. 한 과학자 팀이 그레이트 블루의 진흙을 연구하기 위해 중앙아메리카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긴 퇴적물 샘플을 채취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침전된 물질의 층이에요. 그래서요, 열대성 폭풍이 이 퇴적물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데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은 따뜻한 바닷물 위에서 형성되는 크고 회전하는 폭풍이에요. 열대성 저기압은 바다에서 열을 끌어올려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초강력 바람, 폭우, 큰 파도로 인한 홍수 등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어요. 연구진이 채취한 진흙 포원은 실제로 열대성 폭풍의 기록입니다. 채취한 샘플의 길이는 30m로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길었습니다. 매년 날씨가 잔잔한 때는 2개의 얇은 퇴적층이 구멍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큰 폭풍이 몰아치면 좀 다르고 더 지저분한 층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 퇴적층을 관찰함으로써 지난 5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폭풍이 그 지점을 강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이테를 세는 것과 비슷하죠? 어쨌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다소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열대성 저기압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수석 연구원은 지난 6000년 동안 보통 100년마다 4개에서 16개의 열대성 폭풍 또는 허리케인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에만 같은 지역에서 9개의 폭풍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기후가 얼마나 많이 변화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열대성 폭풍이 더 자주 발생하는 데에는 2가지 주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열대 수렴대와 관련이 있어요. 적도 근처에서 북쪽과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데 모이는 지역이에요. 이 지점은 기압이 낮고 습기가 많으며 뇌우가 많이 발생해요. 바로 그 위가 대부분의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대서양의 일부입니다. 허리케인 주요 발달 지역이라는 공식 명칭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열대 수렴대는 해수 온도 변화로 인해 여름에는 북쪽으로, 겨울에는 남쪽으로 이동해요. 하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점점 더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이 주로 시작되는 지역도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이제 폭풍이 예전보다 대서양의 더 남쪽 지역에서 형성되어 더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최근 폭풍이 급증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해수 온도의 상승입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바다도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따뜻한 바다는 더 강력한 폭풍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이러한 증가는 앞으로 이 지역에 더 큰 폭풍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과학자들은 금세기 말까지 카리브해에 45건의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는 지난 5,700년 동안 전 세계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폭풍이 발생하고 정말 강렬하고 빠르게 강해지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폭풍이 바다에서만 더 거세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미국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2025년 3월 토네이도, 먼지 폭풍, 산불 등 매우 위험한 폭풍이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여러 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최소 42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러한 피해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토네이도 엘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네이도 엘리는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미국의 일부 지역을 가리키는 별칭이에요. 텍사스 북부, 오클라호마, 캔자스, 미주리, 루이지애나, 아이오와, 네브래스카, 심지어 콜로라도 동부까지 뻗어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시시피, 아칸소, 알라베마 같은 곳에 폭풍이 몰아쳤어요. 전문가들은 2022년 초에 토네이도가 평소보다 더 먼 동쪽에서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고의 기상 전문가 중 한 명은 미시시피와 테네시 계곡의 주민들이 거친 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통적인 토네이도 지역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이동식 주택이나 지하실이 없는 건물에 살고 있어 큰 폭풍이 닥칠 때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기본적으로 폭풍 구름에서 내려와 지면에 닿는 초강력 바람에 회전하는 관을 말합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토네이도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계량 후지타 등급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가장 약한 토네이도를 나타내는 EF0부터 EF5까지 단계가 있어요. EF5의 토네이도는 집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주요 질문은 왜 지금 토네이도가 동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토네이도 시즌은 보통 3월에 시작돼요. 이때는 캐나다의 차가운 공기가 멕시코만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폭풍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남서부 상공에는 기본적으로 잔잔하고 따뜻한 공기덩어리인 고기압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요. 이로 인해 서쪽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뇌우와 토네이도가 더 적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토네이도는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한편 올해 멕시코만은 매우 따뜻하여 미국 남동부 지역에 폭풍이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따뜻한 물은 대기에 많은 에너지를 더해 미시시피, 엘라베마, 테네시와 같은 지역에서 더 강력하고 빈번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쪽의 오데오와 북동부 지역은 올 봄에도 신선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는 적어도 당분간은 큰 폭풍이 덜 발생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3월의 파괴적인 폭풍에 대해 다시 살펴볼게요. 3월 14일과 15일 미국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을 강타한 거대한 폭풍 시스템은 쉬운 2건의 토네이도, 대규모 먼지 폭풍,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약 1,100편의 항공편이 결항되었습니다. 이 자연재해로 인해 약 1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F4로 분류되는 매우 강력한 토네이도 2개가 아칸소를 강타했습니다.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디아즈라는 마을을 강타한 토네이도 중 하나는 최대 시속 305km의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예요. 비교하자면 포뮬러 1 자동차의 평균 속도는 시속 209에서 257km 정도입니다. 아칸소가 같은 날 2번의 EF4를 동시에 맞은 것은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남부평원에서 시속 128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돌풍을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먼지 폭풍으로 인해 치명적인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일부 지역을 태웠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만 13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2025년에 미국에서 1,300개에서 1,450개의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1,225개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토네이도뿐만이 아닙니다. 대기가 따뜻해지면 더 많은 수분을 머금게 됩니다. 즉, 더 많은 폭우, 더 많은 홍수, 더 강력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따뜻한 바다에 따뜻한 공기를 더하면 폭풍우라는 공식이 성립합니다. 특히 동쪽과 남동쪽에서는요.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은 토네이도 및 기타 자연재해는 미국 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중 시간과 날씨에 따라 위험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팝 퀴즈 시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강은 어디일까요? 아마존? 정말 뭘 모르시는군요. 가장 강력한 강은 육지에 있지 않습니다. 수중에 있으며 남극 환극 해류 또는 ACC라고 불립니다. 아마존 강보다 100배 더 강한 힘으로 흐르는 이 강은 10만 개가 넘는 수력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륙 전체를 밝힐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하지만 이 수중 거인은 단순히 재미로 힘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최고의 멀티태스커입니다. ACC는 지구의 온도 조절기, 탄소 진공 청소기, 기후 안정제, 해양 슈퍼 고속도로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하지만 재밌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ACC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심각한 위험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조금만 느려진 것이 아닙니다. 2050년까지 최대 20%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날이 우습게 느껴질 정도의 기후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걱정해야 할까요? 그런데 ACC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바닷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이죠. 남극 환극 해류는 추운 남극 대륙을 물띠처럼 감싸 안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유일한 해류입니다. 대륙에 의해 걸리는 다른 해류와 달리 남극 환극 해류는 투명한 레이스 트랙과 탁 트인 바다만 있기 때문에 남위와 남극 사이의 드레이크 해협을 통해 중단 없이 흐릅니다. 초당 1억 7,800만 입방미터의 놀라운 물을 이동시키는데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입니다. ACC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하나의 연속적인 해류로 연결하며 동쪽으로 이동하는 격렬한 편서풍에 의해 움직입니다. 또한 심해로 급강하하여 얕은 바다, 중간 바다, 깊은 바다를 하나의 거대한 소용돌이치는 해양 에너지의 혼합기로 연결합니다. 이미 복잡하게 들리기 시작하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ACC는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체입니다. 열염 순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지구 컨베이어 벨트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열염 순환은 열, 탄소, 영양분을 전 세계로 재분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키기 위해 ACC는 영양분이 풍부한 심해수를 수면으로 밀어올려 플랑크톤, 크릴, 고래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해산물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해산물을 좋아하거나 해양 먹이사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양순환이 없으면 먹이사슬의 맨 아래부터 위까지 모든 해양생물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여기 멋진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의 웨이터 역할을 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ACC는 우리의 청소까지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대기에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심해에 저장하며 수세기 동안 가둬두는 역할을 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지구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날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ACC가 전 세계에 열을 공급하지 않는다면 서유럽은 10도 정도 더 추울 것입니다. 즉 파리는 시베리아처럼 느껴지고 런던 시민들은 우산 대신 눈부츠를 챙겨야 할 거예요. 해류는 반구사의 온도 균형을 유지하며 전 세계 바람 패턴, 강우량, 해수 온도를 안정화시킵니다.
따뜻한 해수면은 사이클론 형성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허리케인 패턴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해류에 문제가 생기면 더 강력하고 이상한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속도가 느려질까요? 당연히 답은 인간입니다. 녹고 있는 만년설 아시죠? 우리의 친구 ACC가 살고 있는 남극에는 얼음이 매우 많아서 모든 얼음이 녹으면 바다가 61m 이상 높아질 거예요. 이는 신데렐라의 성보다 더 높아요. 더 큰 문제는 전 세계 담수의 60%가 그 얼음 속에 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이 녹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끔찍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물의 신선도입니다. ACC는 남극해의 차갑고 짠 바닷물이 밀도가 높고 무거워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연쇄 반응처럼 해류가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담수가 바다로 쏟아지면 염분이 희석됩니다. 그러면 물의 밀도가 낮아져 제대로 가라앉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는 메커니즘이 없으면 ACC는 강력한 흐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중력이 없는 변기에서 물을 내리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담수가 북쪽으로 흘러 바다의 밀도 구조가 바뀌고 해류의 속도를 높이는 해양 온난화의 영향에 대응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ACC는 느려집니다. ACC가 약해지면 하층 해류의 상승이 줄어들어 지표에 도달하는 영양분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는 남극의 해양 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어업을 붕괴시키며 펭귄, 고래, 그류가 같은 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극의 먹이사슬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남방 다시마와 같은 외래종의 침입을 허용합니다. 크릴은 고래, 바다 표범, 펭귄, 어류의 주요 먹이원이기 때문에 크릴 개체수가 급감하면 전체 시스템이 허리케인 속 카드의 집처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ACC가 약해지면 더 많은 따뜻한 물이 남쪽으로 남극에 도달하여 얼음이 더 빨리 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녹으면 더 많은 담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그러면 해류가 더 약해지고 그러면 더 많은 얼음이 녹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더 나쁜 것은 빙붕 아래의 따뜻한 물로 인해 빙붕이 아래에서 분리되어 표면 온도가 안정적으로 보일 때에도 녹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은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입니다. 인도의 몬순이 불규칙해지고 아마존의 강우량이 감소하며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 이르는 농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북미 동부 해안의 해수면이 급상승하고 전 세계 기상 패턴이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칠레의 수익성 높은 연어 산업과 같은 상업적 어업을 지원하는 남극해 능력도 영양분이 지표면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ACC가 없으면 태양의 탄소와 과도한 열을 흡수하는 능력이 급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즉, 더 많은 이산화탄소와 열이 대기 중에 남아 우리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의 에어컨을 끄고 보일러를 켜면서 식료품 저장실을 불태운 것과 같습니다. 물론 해류에 이상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인간이 지구를 데우기 시작하기 전 지구는 소빙기라고 불리는 극심한 동결기를 겪었고 이는 단순히 추운 겨울이 아니었습니다. 이 빙하기는 북대서양의 해류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빙기는 1850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 오래전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빙하가 녹고 북극 해빙이 대량으로 유출되면서 바다의 담수가 넘쳐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담수는 바다의 일반적인 염분과 밀도를 엉망으로 만들어 대서양 남쪽 역전 순환의 줄임말인 AMOC와 같은 강력한 시스템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는 전 세계 컨베이어 벨트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입니다. 이러한 해류가 느려지면서 북쪽으로 도달하는 따뜻한 물이 줄어들고 해빙이 더 멀리 퍼졌으며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근 조개 껍데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구가 더 추운 세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안정을 유지하려고 애쓴 것처럼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MOC는 지구의 생명 유지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시스템 모두 온도, 염분, 찬물의 가라앉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ACC가 느려지면 심층수 형성과 혼합의 균형이 깨져 AMOC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실제로 일부 모델에 따르면 ACC와 AMOC가 모두 한계점을 넘어선다면 현대 농업이나 인프라가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불안정한 기후 조건이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시원한 음료를 마시거나 해산물을 즐길 때 강력한 ACC를 위해 건배를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ACC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얼음이 덜 녹기를 기원하면서요.
과학자들이 오리건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최대 규모의 지하 저수지를 발견했습니다. 지하에 숨어 있는데 미두 호수의 2배가 넘는 물을 담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최소 80세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물이 있는데 이건 거의 162주병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루에 한 병씩 마신다면 다 마시는데 약 4,440억 년이 걸리죠. 이 지하 대수층 발견이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 최대 대수층을 품은 캐스케이드 산맥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약 1,100km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오리건의 하이 캐스케이드에는 약 800만 년 된 비교적 젊은 화산암이 있습니다. 웨스턴 캐스케이드는 훨씬 오래됐죠. 4,500만 년이나 됩니다. 깊은 협곡과 계곡이 특징이에요. 과학자들은 이 두 지역 사이의 전이대를 연구해 물이 화산암을 어떻게 통과하고 화산 활동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다양한 깊이에서 암석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하 대수층을 발견하게 된 거죠. 보통 더 깊은 암석은 지구 내부에 가까워서 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지역에서 더 깊이 내려가도 온도가 그대로였죠. 이건 물이 암석을 통해 흐르며 온도를 낮추고 있다는 강력한 단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캐스케이드는 천연 급수탑처럼 물을 저장하고 강과 개울로 서서히 방출하는 거죠. 이 지질학적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래의 잠재적 수자원이 될 수 있죠. 지하에 저장된 이 엄청난 양의 물은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물이 현재 상태로 얼마나 유지될지, 변화에 얼마나 잘 견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절한 관리를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둘째, 화산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 깊은 지하로 스며들어 마그마에 닿으면 순식간에 증기로 변해 극심한 압력을 만들고 폭발적인 화산 분출을 일으킬 수 있죠. 화산암에 얼마나 많은 물이 저장돼 있는지 파악하면 미래의 분출과 그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발견이 흥미롭긴 하지만 아직 답을 못 찾은 질문이 많습니다. 물이 화산암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실제로 수자원으로 얼마나 활용 가능한지 말이죠. 이 지하 저수지는 비와 눈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뭄이 몇 년간 계속되면 수자원 공급과 화산 안정성 모두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캐스케이드 화산 저수지의 전체적인 영향과 책임 있는 관리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질학적 경이로움 그 자체인 캐스케이드 산맥을 자세히 살펴보죠. 상상해보세요.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뻗어 있고 오리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산맥을요.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산맥입니다. 오리건 구간만 해도 길이가 약 420km, 폭이 최대 145km로 44,00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죠. 와, 미국에서 가장 작은 9개 주보다 각각 더 큽니다. 가장 멋진 건 이 산맥의 오리건 구간이 화산으로 형성됐고 최소 하나의 화산암 저수지를 품고 있다는 거죠. 이 산맥 자체는 캐스케이디아 섭입대라는 것 때문에 존재합니다. 태평양 아래 지각의 일부인 후안대 푸카판이 북미 대륙 아래로 천천히 밀려 들어가고 있는 곳이죠. 이 판이 가라앉으면서 강한 열과 압력이 해양 암석에서 물을 밀어냅니다. 그 물이 주변 멘틀의 녹는 점을 낮추고 마그마를 만들어내죠. 그 마그마가 상승해서 캐스케이드 화산들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건 환태평양 화산대, 태평양을 둘러싼 거대한 화산 벨트의 일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캐스케이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훨씬 더 큰 화산 시스템의 일부인 거죠. 오리건 캐스케이드는 사실 완전히 다른 두 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웨스턴 캐스케이드와 하이 캐스케이드인데 전혀 닮지 않았죠. 웨스턴 캐스케이드는 더 오래된 지역으로 약 4,500만 년 전에 형성됐습니다. 이 산들은 험준하고 강에 의해 깊이 침식됐죠. 어떤 협곡은 깊이가 1,100m가 넘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화산 활동이 활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침식이 지형을 바꿔놓았습니다. 반면에 하이 캐스케이드는 훨씬 젊고 침식도 적습니다.
약 800만 년 전 화산 활동이 이동하면서 새 분출이 오래된 협곡을 메우고 지형을 부드럽게 만들었죠. 분출이 계속 새 용암을 쌓았고 이 지역의 강들은 웨스턴 캐스케이드처럼 깊은 계곡을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나란히 보면 한쪽은 거칠고 깎여 있고 다른 쪽은 더 부드럽고 솟아있어 보이죠? 오리건에서 가장 유명한 화산 몇 개가 하이캐스케이드에 있습니다. 후드산, 제퍼슨산, 쓰리시스터즈, 그리고 마자마산이 분출하고 함몰되면서 생긴 크레이터 호수죠. 몇 달이나 몇 년 사이에 나타났다 분출하고 사라지는 작은 화산과 달리 이 거대한 화산 중심부는 수천 년간 활동해 왔습니다. 오래 존재한 만큼 훨씬 복잡한 마그마 시스템을 갖고 있죠. 이 화산들은 빨리 흐르는 현무암부터 안산암, 데이사이트, 유문암까지 다양한 용암을 만들어냅니다. 유문암은 거대한 폭발적 분출을 일으키는 마그마 유형이죠. 그래서 어떤 화산은 용암이 천천히 흐르지만 다른 화산은 파괴적인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화산들의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지하 마그마 챔버가 정말 오랫동안 뜨거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캐스케이드는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기에 최적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표면 아래에 엄청난 열이 사용될 날을 기다리고 있죠. 아, 캐스케이드의 화산 저수지도 잊지 마세요. 미래에 어떻게 활용할지 누가 알겠어요? 세트케이드가 지구에서 가장 폭발적인 지역인 환태평양 화산대의 일부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시죠? 태평양을 감싸는 거대한 말굽 모양 벨트를 상상해 보세요. 약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지질학적으로 활발한 지역 중 하나죠. 이곳에서 지구의 지각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충돌하고 서로 부딪히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화산 분출, 그리고 깊은 해구를 만들어냅니다. 환태평양 화산대는 여러 지각판이 만나는 지점을 따라 형성되어 있고 모두 거대한 태평양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판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항상 움직이면서 단층선이라 불리는 경계에서 서로 밀거나 그 아래로 미끄러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심해 해구부터 우뚝 솟은 화산, 강력한 지진까지 모든 것이 발생하죠. 이 활동의 가장 극단적인 예 중 하나가 괌 동쪽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약 11km 깊이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구죠. 섭입이라는 과정으로 형성됐는데 한 지각판이 다른 판 아래로 밀려 들어가는 거죠. 지구의 맨틀 깊숙이 가라앉은 마리아나 해구는 지구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압력은 짓누르며 완전한 어둠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아무것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바닥에도 생명체가 있었죠. 2003년 과학자들은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깊은 곳인 챌린저 해연에서 작은 단세포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다채로운 암석 구조물과 이상한 해삼도 발견했죠. 마리아나 해구에는 기본적으로 수중온천인 열수 분출구도 있습니다. 그곳의 물이 아주 뜨겁고 산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생물과 미생물이 여전히 살아남고 있죠. 환태평양 화산대는 또한 전 세계 지진의 90%를 일으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일부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1960년 칠레 발디비아 지진이 그 예입니다. 기록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리히터 규모 9.5라는 놀라운 수치였죠. 하지만 지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환태평양 화산대에는 지구 화산의 약 75%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출 중 일부가 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탐보라 화산이 그 예입니다. 요컨대 환태평양 화산대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매혹적이기도 하죠. 캐스케이드에서 최대 규모의 저수지를 발견한 것처럼 과학자들이 그 지역에서 또 무엇을 발견할지 누가 알겠어요? 태평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배가 매우 쉽게 가라앉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항로가 있지만 그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자연의 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에서 미국까지 배로 여행해야 하는 경우 가장 확실한 경로는 가장 짧고 빠른 경로입니다. 즉, 북태평양을 거의 직선으로 통과하는 거죠. 그러나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 더 길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훨씬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해역 중 일부가 있는 곳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태평양이 다소 분할되어 있어 태평양이 얼마나 큰 바다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바다는 지구 표면의 거의 3분의 1을 덮고 있어요.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다인 북극해보다 약 10배 더 큽니다. 다시 말해 태평양을 건너다 보면 육지와 단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기계 고장 또는 폭풍이 발생하면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며칠 또는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는 심각한 사고의 위험과 화물 손실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며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 산토스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까지 배로 이동하는 거리는 5,470km가 조금 넘습니다. 페루의 카야오에서 중국 상하이까지 가려면 약 16,000km를 이동해야 합니다. 선원들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또 다른 주요 문제는 폭풍 시스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위험한 폭풍우들이죠. 또한 적도 근처에는 열대 지역의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때로 비를 내리는 무역풍이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무역풍은 강하고 일정한 바람으로 멈추지 않고 회전하는 회오리 바람처럼 작용해요. 숲의 수분을 퍼뜨리고 사막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자연에 매우 중요하지만 계절에 따라 강도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바닷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행을 훨씬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강한 해류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2015년 연구원들은 태평양에서 짧지만 강렬한 파도의 급증을 일으킨 1년의 매우 강한 겨울 무역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파도가 마치 반복적으로 펀치를 날리듯이 일정한 힘으로 선박을 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선체 구조가 완전히 뒤틀리고 변형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어요. 겨울 무역풍으로 인한 파도가 선박의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에 구조대가 도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 거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바람이 적대적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넓은 바다에는 산이나 큰 섬과 같은 지리적 장벽이 많지 않다는 점이죠. 즉, 주변의 바람과 해류를 억제하거나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육지 구조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무역풍과 해류는 방해받지 않고 강도와 속도를 자유롭게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태평양이 강력한 폭풍과 거대한 파도의 현장이 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북미, 유럽, 아프리카가 대기 및 해양 시스템을 억제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북대서양과는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태평양 해저를 거대한 직소 퍼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 그대로 태평양은 움직이는 조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평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지각판이 있는 곳이에요. 그중 하나인 태평양판은 과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가장 큰 해양판입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이 지역은 지진과 화산 폭발에 매우 불안정한 지역입니다. 바다는 언뜻 보기에는 잔잔해 보이지만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매우 빠르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고 위험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하와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2,500km 떨어진 바다를 횡단하던 화물선 원 에이퍼스가 폭풍우에 휩쓸렸습니다. 그 결과 1,8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파손되고 바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인해 수백 개가 갑판 위에 쓰러지면서 실제 강철 도미노처럼 무너졌어요. 선장은 가까스로 배를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그 여정은 약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고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야 피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퍼스호뿐만이 아닙니다. 이듬해 머스크 에센은 약 750개의 컨테이너를, 머스크 아인트호벤은 26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잃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아시아로 향하는 항로였어요. 이 세 건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연평균 컨테이너 분실 건수인 연간 1382건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사건이 겨울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겨울 태평양은 5, 6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18m 높이의 파도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파도는 주변의 다른 파도보다 높이가 2배 이상 높을 때 거대하거나 극단적인 파도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파도는 다른 파도보다 거의 3배나 더 컸습니다. 드물고 무섭기는 하지만 이러한 파도는 바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쓰나미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쓰나미는 보통 수중 지진이나 화산 폭발 후에 발생해요. 태평양의 또 다른 큰 괴물은 태풍이며 2024년 태풍 시즌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허리케인 크리스티였습니다. 지각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지만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티는 사피르 심슨 규모에서 최고 수준인 카테고리 5에 도달했습니다. 이 정도의 허리케인은 재앙적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거대한 파도와 매우 위험한 이안류를 일으킬 만큼 강력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외에도 70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명성을 얻었을 정도로 위력으로 아시아 대륙을 강타한 슈퍼 태풍 야기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상륙했을 때 약 16억 달러의 피해를 입히고 여러 도시의 기반 시설을 파괴했으며 가는 곳마다 피해자를 남겼습니다. 태평양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인 유명한 환태평양 조산대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대한 균열 모양의 지역으로 화산과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지각판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지각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지각판은 서로 떨어져서 충돌하거나 부딪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계는 이곳에서 5분마다 어떤 종류의 진동을 기록합니다. 이 위험한 지역은 지구 지진의 약 90%가 발생하는 곳이에요. 따라서 지진 10건 중 9건은 북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 내에서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북미나 아시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2023년 아르헨티나,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환태평양 조산대와 관련된 지진이 감지됐어요. 파괴의 흔적이 남았고 약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박들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최단 항로를 피하고 더 긴 항로를 선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은 남극의 어둡고 얼음으로 뒤덮인 바닷속으로 잠수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연상시키는 섬뜩한 푸른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생명체와 마주칠 것 같지 않은 이 깊은 곳에서 갑자기 커다란 오리가 깊은 곳에 숨어있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1960년 연구원들은 이 소리를 처음 녹음하고 바이오덕이라고 명명했어요. 영리하네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이 소리의 근원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어요. 거대한 크라켄, 바다에 추락한 외계 우주선, 신비한 바다 괴물, 아니면 거대한 오리였을까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고 그중 더 기괴한 버전이 있었습니다.
해양학자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리를 감지했습니다. 호주 서부 해안과 뉴질랜드 근처에서 비슷하지만 더 높은 음조의 신호를 녹음했고 이를 바이오 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소름 끼치는 분위기는 이런 이름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 소리는 단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번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소리의 규칙성을 고려할 때 소리의 원인이 기계적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20세기 후반의 해양 연구는 제한된 기술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끝없는 호기심으로 바이오덕과 바이오구스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이론도 발전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결국 수수께끼를 밝혀냈어요. 바이오덕은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의사소통의 한 형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원들이 반복되는 소리를 분석했을 때 신호가 결코 겹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한 소스는 말하는 반면 다른 소스는 침묵을 유지하여 일종의 의사소통을 암시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해양 생물이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짐작했듯이 그 답은 고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바이오덕 소리와 밍크고래의 울음소리를 비교한 결과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했어요. 호주와 뉴질랜드 연안에서 들리는 바이오구스 소리는 다른 종이나 아주 어린 밍크고래가 내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하지만 이 발견은 수수께끼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래들이 저녁 식사 계획을 논의하거나 목소리를 녹음하는 인간을 비웃거나 우주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언젠가 인간이 이 장엄한 생명체와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래와 소통하는 것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과학자들은 이미 혹등고래 트웨인과 교신하는 데 성공했어요. 획기적인 실험에서 연구원들은 이 해양 포유류와 20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래스카 해안으로 해양 탐험을 떠나 혹등고래 무리의 소리를 녹음했어요. 그런 다음 이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 재생해서 신호를 다시 바다로 보냈습니다. 녹음된 소리는 안녕, 무슨 일이야? 와 같은 인사말과 비슷했지만 고래의 언어로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인사말은 고래들이 서로를 부르거나 위치를 알릴 때 사용해요. 신호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원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고래가 보트에 다가가 주위를 돌며 안녕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인간과 고래의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20분 동안 과학자들은 고래에게 36번의 신호를 보냈고 고래는 그때마다 응답했어요. 게다가 고래는 응답하기 전에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즉 연구팀은 고래로부터 응답을 받은 후 10초간 기다렸다가 다시 소리를 틀었습니다. 그런 다음 연구원들은 10초를 기다렸다가 대답했습니다. 트웨이는 아주 섬세한 대담자였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고래 세계의 신사였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단순히 특이한 상호작용에 흥미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통신에 사용된 신호는 트웨인을 포함한 고래 무리의 것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고래가 내는 소리를 녹음해서 고래와 소통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의미에서 트웨인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정을 계속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 속으로 모험을 떠나보겠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일본 남쪽으로 2,400km 이상 뻗어 있으며 가장 깊은 지점의 수심은 약 11,000m에 이르는 해저의 거대한 틈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의 높이는 마리아나 해구 깊이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해요. 이 깊고 어두운 심연에서 과학자들이 이상한 소리를 녹음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소리는 바이오덕과는 달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주선이 내는 소리를 연상시키는 낮은 울림과 금속성의 쨍소리가 뒤따르는 SF 영화에 나오는 소리와 비슷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신비한 현상을 바이오왕 소음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과학자들은 2014년 마리아나 해구에서 음향 조사를 하던 중 이 이상한 소리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출처를 고래, 특히 브라이드 고래로 빠르게 밝혀냈습니다.
연구원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약 20만 시간의 바다에서 녹음된 오디오를 분석한 결과 브라이드 고래 무리와 일치하는 소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이 고래들도 소리를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사용해요.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서 또 뭐가 발견됐는지 아세요? 플라스틱 병이에요. 크라켄이나 고래 또는 어떤 종류의 괴물이 저지른 일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간단해요. 병은 인간 때문에 거기까지 갔어요. 하지만 이 주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룰게요. 좋아요. 한 가지 소리를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고래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외로운 곳에서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입니다. 이곳은 포인트 니모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더욱 외로운 곳이죠. 남태평양에 위치한 포인트 니모는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가장 가까운 섬은 2333km 떨어져 있어요. 다른 모든 방향에서 육지와 거의 같은 거리예요. 게다가 이곳에는 해류가 거의 닿지 않아 해양 생물이 거의 없고 따라서 영양분 공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의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997년 해양학자들은 포인트 니모 해역의 심해에서 매우 이상하고 무서운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거대하고 으스스한 소리였죠. 사람들은 그것을 더 블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언론인들이 이 현상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환상적인 버전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소리의 출처가 거대한 바다 괴물인 크라켄 또는 다른 생물이라는 것이었어요. 더 블롭에 대한 과대 광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소음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빙산에 속해 있었어요. 빙산이 갈라지고 붕괴되면 매우 먼 거리에서도 들을 수 있는 강력한 초저주파 소리를 만들어내요. 이 버전을 확인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다른 빙산의 소리를 녹음했고 더 블룹과 비슷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니모는 너무 외로운 나머지 우주기관에서 서비스 중단 위성을 이곳에 떨어뜨립니다. 우주물체는 그냥 바다에 떨어지죠. 이 외로운 곳에서는 떨어지는 파편으로 인해 동물이나 사람이 다치지 않을 확률이 99%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위성 공동묘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언젠가 다른 행성에서 온 우주선이 이곳에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미 포인트 니모에 떨어진 우주선이 가끔 바다를 뚫고 비상신호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미스테리는 이미 풀렸습니다. 이번 영상을 여전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미스테리로 마무리하는 건 어떨까요? 바다에서 녹음된 가장 신비로운 소리 중 하나인 업스윕을 만나보세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몇 초 간격으로 반복되는 일련의 짧은 상승음입니다. 1991년 태평양에 설치된 하이드로폰을 통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양학자들이 업스윕이 화산 활동이나 수중 지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른 소리의 특성과 강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러한 버전은 배제됩니다. 사람들은 바다의 생물학적 생명과 관련된 가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양동물의 이동 경로와 연중 다른 시간대의 행동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업스윕이 의사소통이나 항해를 위해 소리를 내는 특정 어종이나 다른 해양동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뱀파이어 오징어처럼 수면 아래 914m 깊이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사는 무시무시한 동물이 많아요. 이 동물은 뱀파이어와 같은 망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파이어 오징어라고 불려요. 바닥 깊은 곳에서는 먹물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물은 포식자를 쫓아내기 위해 약간 빛을 발하는 특이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전술이 실패하면 뱀파이어 오징어는 몸을 뒤집어 작은 가시를 드러내기도 해요. 학명인 뱀피로테우티스 임페르날리스를 번역하면 말 그대로 지옥에서 온 뱀파이어 오징어라는 뜻입니다. 무시무시한 외모와는 달리 무해한 해양동물이에요. 앞의 생물체는 우주에서 온 것이 아니었지만 이 물체는 확실히 우주에서 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로켓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찾기 전에 나사는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쏘아 올린 후 오래된 로켓을 대부분 바다나 사막에 버렸습니다.
2012년 제프 베조스는 아폴로 11호 로켓을 찾기 위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소나를 사용해서 로켓을 찾았지만 상태가 끔찍했어요. 로켓은 예상 지점에서 멀지 않은 해저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엔진을 구조하고 2개의 엔진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가장 유명한 잃어버린 도시는 아틀란티스이지만 슬프게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헤라클리온 역시 그저 신화에 불과했습니다. 한 영국 조종사가 지중해 상공을 비행하던 중 도시처럼 보이는 물체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는 이를 보고했고 60년 후 한 무리의 다이버들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수중에서 도시 전체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곳에는 그곳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의 수중 고고학 유적지 중 하나가 되었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수중에 잠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타이타닉은 1912년에 침몰했습니다. 이 난파선은 74년 후에 공식적으로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8년 전에 한 어부가 대서양에서 낚시를 하던 중 타이타닉을 발견했습니다. 그물을 꺼내던 중 머리가 낀 것을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그건 인형의 머리였습니다. 몇 년 후 어부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은 인형을 인형 수집가에게 팔았어요. 수집가는 타이타닉호에서 도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 많은 조사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형의 주인을 찾아냈죠. 바로 에바 하트가 타이타닉에 타고 있었고 인형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에바는 기적적으로 참사에서 살아났지만 그녀의 장난감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트는 일기에 인형에 대한 내용까지 적었는데 모든 세부사항이 어부가 발견한 장난감과 일치했습니다. 삼각 지느러미는 수면 아래 약 6,096m의 심해 깊은 곳에 서식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심에 적응하기 위해 삼각 지느러미를 사용해 바닥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요. 이 생물은 눈이 크지 않지만 눈이 있다고 해도 어둠 속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대신 삼각 지느러미를 안테나처럼 사용해서 물속의 움직임을 감지하죠. 이 물고기는 연애에 있어서는 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번식을 위해 독특한 전술을 개발해야만 했어요. 한 마리의 물고기는 수컷과 암컷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기괴한 생물은 도마뱀 물고기입니다. 도마뱀 물고기는 날카로운 이빨과 커다란 입, 그리고 사냥에 사용하는 매우 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 동물을 기괴하게 보이게 하죠. 도마뱀 물고기는 빛이 전혀 없는 한밤중에 수심 약 3,350m에 서식합니다. 이 자연의 괴물은 기본적으로 작은 물고기부터 다른 도마뱀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어요. 반면에 다른 파충류 물고기를 보면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그 깊은 곳에서 짝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삼각어와 마찬가지로 도마뱀 물고기도 수컷과 암컷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강이라고 하면 보통 육지에 있는 강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자연은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고 캘리포니아의 바다 밑으로 흐르는 강을 만들었습니다. 이 강은 약 3.2km의 깊이로 흐르고 있어요. 이 강에는 가라앉은 통나무, 나무, 바위 등 평범한 강이 가진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이 강이 전 세계에 하나뿐인 건 아니에요. 아마존과 그린랜드에도 이 강이 있습니다. 앙골라 해안 근처에서 원격 조종 차량이 무시무시한 생명체를 발견했습니다. 머리도 몸통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생명체는 수면 아래 약 1325m 깊이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연구 끝에 이게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존재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단지 사이포노포어들이 서로 붙어있는 군집일 뿐이었습니다. 2025년 가이사랴에서 다이빙을 하던 한 남자가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고는 그게 금화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그는 바닥을 조사했고 더 많은 금화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지역 당국에 신고했고 당국은 그가 아랍 보물을 발견했다고 결론지었어요. 동전은 24캐럿의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수천 년 전 거였어요. 하지만 완벽한 염분과 온도 덕분에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동전은 화물을 실은 배에 실려 있었는데 불행히도 폭풍에 휩쓸려 침몰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이상한 것 중 하나가 발트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상현상이에요. 스웨덴 연구진이 발견했는데 당시만 해도 그 정체를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수많은 다른 과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 지형을 위에서 보면 길이가 61m에 달하며 마치 추락한 우주선처럼 보여요. 자연적인 지형이라고 믿기 어렵지만 미리 귀뜸해드리자면 발트해는 역사적으로 많은 침식을 겪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도 이 기괴한 지형은 이러한 과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한 다이버 그룹은 해저에서 2.13m의 괴물 같은 칼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추측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칼이 수만 년 전에 지구에서 살던 메갈로돈과 싸웠던 거인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멋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칼은 바다에서 분실된 영화 소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기괴한 동물 중 하나는 주름상어입니다. 이 물고기는 과거 바다 탐험가들이 쓴 바다뱀 이야기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다 깊은 곳에 살지만 가끔 얕은 바다에서도 볼 수 있어요. 매우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름상어는 약 300개의 이빨을 자랑하는 큰 입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도마뱀처럼 생긴 긴 몸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독특한 상어종입니다. 이 상어의 위는 뱀의 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먹이는 몸집의 절반에 불과하며 거대한 물고기나 갑각류를 삼킬 수 있어요. 정원에서 지렁이 몇 마리를 발견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바다에서 8m 길이의 지렁이를 본 후에는 잠수복이 조금 더 젖을지도 몰라요. 이 벌레는 매우 희귀하며 인간에게는 전혀 무해합니다. 사실 이 벌레는 거대한 벌레가 아니에요. 벌레 모양으로 서로 붙어있는 동물성 동물의 군집입니다. 보통 플랑크톤, 박테리아 및 바다에서 발견되는 기타 작은 것들만 먹어요. 아마도 바다에서 100% 실제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마그나 핀나일 거예요. 수면 아래 6,096m의 엄청난 깊이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괴물은 수중 슬렌더맨처럼 보이지만 2.43m에 달하는 무서운 크기의 긴 촉수를 가진 오징어일 뿐입니다. 몇 번밖에 목격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 생물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우와, 바다 바닥에 구멍이 생겼어요. 바다에 누수가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물이 새는 일반적인 누수 현상과는 다릅니다. 물이 새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라 샘에 더 가깝습니다. 이 독특한 누수 현상을 우리는 피티아의 오아시스라고 부릅니다. 한 대학원생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어요. 그는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품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다의 기포는 열수 분출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 열수 분출구는 꽤 멋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핫스팟이에요. 이 통풍구는 실제로 해저에 있는 온천과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따뜻한 물로 거품을 내는 대신 지구의 지각에서 과열된 유체를 방출하죠. 해수가 이 균열로 스며들어 지각 깊숙이 이동하면 매우 뜨거운 멘틀과 접촉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해수는 매우 높은 온도로 가열돼요. 그리고 다시 지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용좋은 가스와 미네랄을 운반합니다. 통풍구에서 뜨거운 액체가 뿜어져 나오면 주변 바닷물과 섞여 빠르게 냉각됩니다. 통풍구에서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수온이 20도씨 정도로 내려가는데 일부 생물들이 좋아하는 온도죠. 그리고 어둠 속에는 유령 물고기, 거대한 붉은 팁관충, 등에 눈이 달린 독특한 새우와 같은 진짜 괴물들이 살고 있어요. 튜브벌레와 박테리아와 같은 일부 생물은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통풍구에서 방출되는 화학물질과 미네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거품이 일어나는 물은 열수 통풍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샘 때문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 우려스러운 점이에요. 이 저수지의 물은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해요. 물이 너무 많이 새어나가면 특히 주변 지역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북서부 해안의 거대한 단층대인 캐스케디아 섭입대를 따라 이 특이한 누출을 볼 수 있어요. 이곳은 지각을 구성하는 두 개의 큰 판이 서로 만나 나란히 미끄러지는 곳입니다. 피티아의 오아시스에서 나오는 물은 이 판들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요. 단층대를 에어하키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체 압력이 높으면 마치 에어가 켜져 있는 것과 같아요. 즉, 판 사이의 마찰이 줄어들어 판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체 압력이 낮으면 두 판이 서로 고정되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지각판의 맥락에서 응력은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압력이나 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어딘가로 흘러가야 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지진을 유발할 수 있고 작은 지진이 아닌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캐스케디아 섭입대에서 스트레스가 방출되면 규모 9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어요. 비교해보자면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은 1960년 칠레에서 발생한 규모 9.5의 지진이었습니다. 피해가 막대했던 만큼 물이 저수지에 남아 지각판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우리는 바다의 5%만 탐험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얼마나 많은 멋진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예를 들어 아조레스 제도 근처의 대서양 심해에서 신비한 홀로 과학자들이 우연히 발견한 이 신비한 생물들을 살펴보세요. 이 구멍들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으며 약 10cm 간격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 cm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재봉틀이 남긴 구멍처럼 생겼어요. 일부 사람들은 이 구멍이 생물학적 기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일부 물고기는 해저를 따라 걷는 동안 구멍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인간이 만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스파이크가 박힌 타이어 같은 거 말이에요. 물론 이러한 구멍은 다른 행성에서 온 생물체가 구멍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에 완벽해요. 아니면 네스호에서 볼 수 있는 괴물처럼 전설적인 괴물일 수도 있죠. 구멍의 대칭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한 심해 생물학자가 꽤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퇴적물 아래에 굴을 파고 있는 동물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 동물이 작은 굴에서 깨끗한 물 순환을 위해 작은 굴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각 구멍의 입구 주변에는 퇴적물이 쌓여 있는데 이는 무언가가 아래에서 흙을 밀어냈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이 구멍들이 실제로 지표면 아래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고대 문명이 우리에게 남긴 바다와 해저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크로아티아 남부 해안에서 7,000년이나 된 진흙층 아래에 숨은 도로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가라앉은 신석기 시대 유적지 솔리네에서 이 고대 도로를 발견했습니다. 솔리네 유적지는 고대 인간이 만든 섬으로 2년 전 한 고고학자가 발견했는데요. 그는 크로아티아의 아름다운 섬 중 하나인 코르출라 주변 지역의 위성 이미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그는 동료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지중해의 일부인 아드리아 해의 수심 4에서 5m 아래에서 고대 정착촌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은 돌담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정착지를 건설한 육지는 본섬과 좁은 땅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다행히도 이 지역은 주변 섬들에 의해 큰 파도로부터 보호되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다 밑에 숨어 있고 진흙으로 덮여 있지만 약 7,000년 전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며 인근 정착지를 방문했을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일입니다. 가장 신기한 생물을 보고 싶다면 바다 밑바닥으로 가보세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태평양 해저에 잠재적으로 새로운 종이 30종 이상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원격 제어 차량을 이용해 이 생물들을 수집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사진을 통해서만 이러한 생물을 연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큰 진전입니다. 분절지렁이, 다양한 종류의 산호, 진해와 비슷한 무척추 동물,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생물들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오래된 괴상한 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붉은 문어, 블로피쉬. 네, 이 아이는 물 위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평범해 보이죠. 고블린 상어, 블론 바이퍼피쉬, 좀비벌레. 네, 알겠어요. 넘어갑시다. 해저에는 우주에서 온 물건도 숨어 있어요. 태평양 해저에는 희귀한 형태의 플루토늄과 철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우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 방사성 물질들은 아마도 우주에서 어떤 종류의 대격변이 일어났을 때 형성되어 결국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인 지구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외계 파편은 지난 1000만 년 이내에 지구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평양에 떨어져 거의 1.6km 깊이에 가라앉은 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암석층의 일부가 됐어요. 플루토늄은 과학자들에게 특히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수백 개 정도의 극소량만 발견됐지만 별이 폭발하면서 생성된 원자라는 점에서 여전히 주목할 만하죠. 이와 같은 사실은 우주가 플루토늄, 금, 우라늄, 백금과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원소의 기원에 대해 잘 몰라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별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소멸하는 현상인 초신성이 이러한 무거운 원소를 생성하는 원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초밀도로 붕괴된 별인 중성자별의 충돌이나 희귀한 유형의 초신성과 같은 다른 우주 사건도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팝콘 좀 가져올게요. 로키 산맥을 넘어가 본 적이 있다면 북미 대륙의 중추인 대륙 분활 도로 표지판을 보셨을 거예요. 그 서쪽의 모든 분수령은 태평양으로 이어지고 동쪽 경사면의 모든 분수령은 대서양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와이오밍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양쪽 바다로 동시에 흘러가는 개울이 하나 있어요. 투 오션 크릭은 티턴 산맥의 높은 곳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눈 덮인 봉우리는 개울이 고산 초원과 울창한 숲을 통과하며 하강을 시작할 때 완벽한 배경을 제공해요. 개울이 계속 흐르다 보면 투 오션 패스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개울이 아틀란틱 크릭과 퍼시픽 크릭의 두 갈래로 갈라지는 지리적 교차로예요. 퍼시픽 크릭은 서쪽으로 흘러 더 큰 스네이크 강 유역의 일부가 되어 스네이크 강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콜롬비아 강과 합쳐져 태평양에 도달합니다. 애틀랜틱 크릭은 동쪽으로 향해서 옐로스톤 강, 미주리 강, 미시시피 강으로 흘러들어가 결국 멕시코만으로 흘러들어가요. 지도에서 두 강의 유역을 연결하면 오리건과 루이지애나 사이에 하나의 파란색 선이 표시돼요. 두 대양 사이의 북서 항로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탐험가들은 이 개울을 이용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주 작은 배를 이용해야만 했으니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커스로트 송어가 운이 좋았던 것도 그런 시기였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스네이크 강에서 옐로스톤 강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했는데 아마도 투 오션 크릭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물고기는 민물에서 바다까지 9,60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 크릭은 그 여정에 딱 맞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랜드 티턴 국립공원에는 투 오션 패스로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 모험심이 강하다면 말 그대로 대륙의 교차로에 서서 두 개의 수중 여행의 시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인도의 로나르 호수는 약 52,000년 전에 말 그대로 갑자기 생겨났어요.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이 호수는 50만 년 이상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고 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호수가 오래전에 멸종한 화산의 고대 분화구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지질학자들이 토양과 물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로나르 호수의 기원이 우주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토양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아폴로 프로그램 당시 지구로 가져온 달 암석에서 발견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 호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거의 6배나 무거운 거대한 운석이 남긴 충돌 분화구예요. 충격이 너무 강해서 화산암이 녹아 유리로 변했습니다. 22살이 되던 해에 이미 충분히 특이했던 호수가 갑자기 분홍색으로 변했어요. 초기 바비 영화 마케팅 캠페인의 일부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분석한 결과 물에는 독특한 미생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표면에 축적되어 분홍색 색소를 방출해요. 잠시 후 미생물은 바닥에 가라앉았고 호수는 다시 투명해졌어요. 호수에서 먹이를 얻은 플라밍고도 미생물의 일부분을 맛보고 평소보다 더 밝은 분홍색으로 변했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 중 하나는 그랜드 프리즘 스프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온천 중 하나고 적어도 19세기부터 이곳을 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당시 한 무리의 사냥꾼들은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는 쪽빛 호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수십 년 후 탐험대가 이 샘을 더 잘 연구하고 특이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가장 넓은 지점의 샘은 미식축구장보다 길기 때문에 특별한 배를 만들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는 과학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어요. 배가 뒤집히면 구명조끼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온천 한가운데의 물은 거의 끓는 온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생생한 색은 뜨거운 물속에 사는 극한의 생물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변합니다. 더위를 견디는 다양한 종들이 웅덩이의 다른 부분에 정착해서 유명한 다양한 색소를 만들어냈어요. 20세기 초 누군가 네바다의 블랙록 사막 일부의 관계를 시도하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우물을 뚫었고 많은 물을 발견했지만 끓는 온도에 가까웠어요. 이 물은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분명했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간헐천은 방치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탄산칼슘 침전물로 이루어진 인상적인 원뿔 모양으로 서서히 변했어요. 그러다가 1964년 한 지열 에너지 회사가 첫 번째 우물 근처에 또 다른 우물을 시추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물은 온도가 같았어요. 이번에는 에너지를 생산하기에 충분히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물을 막고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물이 계속 올라와서 첫 번째 간헐천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플라이 간헐천이라는 이름을 얻은 두 번째 간헐천은 여전히 미네랄이 풍부한 뜨거운 물이 흐르고 있어요. 원뿔은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으며 열을 좋아하는 조류가 살고 있는 덕분에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매년 여름 콜롬비아의 카니오 크리스탈레스 강은 액체 무지개 또는 오색 빛깔의 강으로 변합니다. 이 시기부터 가을이 끝날 때까지 강바닥이 빨강, 노랑, 초록, 파랑, 검정으로 변하기에 딱 좋은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이 아름다움은 강에서 자라는 특정 수생식물, 즉 특별한 종류의 강초 덕분입니다. 우기에는 강물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태양이 이 식물에 닿을 수 없어요. 건기에는 이 식물들에게 먹이를 줄 물이 충분하지 않죠. 따라서 계절 사이의 시간은 이 다채로운 쇼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에요. 어느 순간 이 광경을 보려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지자 과학자들은 이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희귀종 동물, 조류, 식물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생태 관광 트레일과 엄격한 개방 시간이 있습니다. 14년 8월, 튀니지의 한 남자가 일을 마치고 북쪽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 저녁이었는데 꿈을 꾸듯 갑자기 물이 바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사막 한가운데 호수가 있었는데 그는 며칠 전에는 없었던 호수라고 확신했어요. 이 새로운 수역은 신비한 호수라는 별명을 얻었고 실제로 큰 미스테리가 됐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맑고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호수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지만 며칠 후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어요. 주민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호수에서 목욕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물이 수영하기에 위험하다고 발표했어요. 호수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하천에서 물이 솟아나지 않았고 비가 와도 물이 공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물이 곰팡이가 피고 더러워졌어요. 호수에는 조류와 인체에 위험한 해로운 박테리아가 가득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이 지역의 땅에 인산염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썩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호수에서 목욕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호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폭우가 땅의 구멍을 물로 채웠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인기 있는 이론은 지진으로 인해 호수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지진 활동으로 인해 수면 위에 지각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하샘물이 그 틈새를 채웠을 거고요. 따라서 이론상으로 호수는 언젠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다시 사라질 수 있습니다.